당신이 평생을 살아온 집이 하나 있습니다. 잔잔한 음악, 당신은 그 집의 모든 복도, 익숙한 모퉁이들,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돌려 돌아가게 되는 모든 방을 샅샅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당신은 스스로 그 집을 온전히 알고 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이 그 익숙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발을 들이기 직전 아주 잠시 멈춰서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감히 묻지 못하는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본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집이 내가 아는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카를 융은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가 저 멀리 바깥 세상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단 한 번도 탐험해 본 적 없는 당신 내면에 숨겨진 부분들 속에 고스란히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연기하는 법을 배워온 다양한 역할들 뒤에 음악, 당신이 억누르고 밀어내버린 수많은 감정들 밑바닥에, 그리고 당신이 수년의 세월을 바쳐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던 그 깊은 두려움들 너머에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당신이 맺어가는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당신이 진짜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당신의 모든 버전을 아주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빚어내고 있는 거대한 내면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단 하나의 영상 혹은 단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면 음악 부디 이 이야기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카를 융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들을 모아놓은 흔한 요약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지도를 그리고자 했던 인간의 내면의 집을 향해 떠나는 아주 깊고 내밀한 안내서이자 심리적 여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낸 가면이 탄생한 방해문을 함께 열어볼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숨기고 있는 굳게 닫힌 문들을 열고 음악, 당신이 단 한 번도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당신의 파편들을 비추고 있는 복도의 거울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진정한 변화로 이끌어줄 깊고 어두운 계단을 따라 내려가 마침내 융이 믿었던 모든 인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매는 그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진짜 집으로 돌아왔다는 아늑함과 안도감을 주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과 가정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마주할 이 방들 중 일부는 당신에게 너무나도 기묘할 정도로 익숙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어떤 방들은 당신을 몹시 불편하게 하고 당혹스럽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음악 분명한 것은 그 모든 방들이 오롯이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이 여정을 마치고 처음 출발했던 이 현관문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음악, 당신은 문을 열고 들어갔던 처음의 그 사람과 지금 걸어 나오는 사람이 결코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교훈.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지어올린 방, 페르소나. 지유는 43살의 여성이었습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그녀는 화려했던 저녁 모임이 끝난 후 텅 빈 아파트 주방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의 집을 가득 채웠던 40명의 손님들을 위해 입었던 우아한 원피스를 여전히 입은 채였습니다. 손님들은 음악 한 명씩 돌아가며 그녀에게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운지, 서울의 치열한 삶 속에서도 그녀가 얼마나 여유롭게 성공을 거머쥐었는지, 음악, 그녀의 남편은 또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대치동의 숨막히는 교육열 속에서도 그녀의 아이들이 얼마나 구김살 없이 완벽하게 자라고 있는지에 대해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지유는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부드럽고 다정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대부분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홀로 남아 반쯤 남은 와인잔을 들고 있는 그녀는 그 남은 와인을 마저 마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는 딱히 적절한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어떤 묘한 거리감과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마침 지윤이라는 이름의 가면과 얼굴을 쓴 어떤 낯선 여자의 삶에서 벌어진 화려한 저녁 파티를 저 멀리서 무표정하게 관찰하고 있는 것만 같은 텅 빈 기분에 가까웠습니다. 융은 지윤이 그날 밤 입고 썼던 그것을 가리키는 정확한 단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학적인 진단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면이었습니다. 융은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페르소나, 퍼서나라고 그는 적었습니다. 페르소나는 개인의 의식과 사회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절묘하게도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확실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설계된 일종의 가면이며 음악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진정한 본성을 철저히 감추고 은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이 가면 자체에는 음악 어떠한 부끄러움이나 죄악도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이 거친 세상을 맞이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내보일 얼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타인의 시선을 중시하고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 이 가면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품이기도 합니다. 진짜 문제는 음악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우리가 그 가면을 벗는 방법조차 까맣게 잊어버렸을 때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지윤이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한 호스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도 음악 한때는 가족들이 모인 저녁 식탁에서 쉽게 눈물을 터뜨리던 여린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른들로부터 너무 예민하다거나 유난을 떤다거나 평정심과 체면을 그 무엇보다 중시하는 집안 분위기에 비해 너무 쉽게 상처받는다는 핀잔을 친절함으로 포장된 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지윤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훨씬 더 튼튼하고 견고한 것을 만들어내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식탁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버전의 자신, 음악 좋은 토양이 쏟아지는 비를 묵묵히 흡수해버리듯 타인의 실망과 압박감을 겉으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음악 모조리 흡수해버리는 강인한 버전의 자신을 말입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그 완벽한 버전은 그녀의 삶의 모든 단계에서 너무나도 일관되게 보상을 받았고 너무나도 따뜻하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좋은 대학에 갔을 때, 번듯한 직장에 취직했을 때, 조건 좋은 결혼을 했을 때 사회는 그녀의 가면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그 가면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 가면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강물이 음악 자신이 한때는 그저 작은 빗방울이거나 얼음이었다는 사실을 잊은 채 그저 강물로서 흐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인내심 있게 관찰하며 목격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페르소나가 우리가 그것을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알아차리기 이토록 어려운 이유입니다. 음악이 가면은 당신을 실망시키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이 가면의 유용함 속에 숨겨진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만약 그 가면이 당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면 음악 당신은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당장 그것을 벗어던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면은 당신에게 사랑을 가져다주고 존경을 가져다주며 당신이 그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노력해서 쟁취한 것만 같은 사회적 자리와 소속감을 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처음 당신이 그 가면에 음악손을 뻗어야만 했던 진짜 이유들의 유효기간이 조용히 끝난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 가면을 고집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했던 그 나약하고 어린아이가 음악, 이제는 자정의 텅 빈 주방에 홀로 서 있는 단단한 어른으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그 어떤 실질적인 위험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녀는 수십 년 전에 이미 멈춰버린 과거의 타격들에 대비하며 여전히 온몸에 힘을 주고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지윤이 겪은 것과 같은 밤이 찾아옵니다. 음악 가면은 자신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방은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고 찬사들은 부드럽고 음악 진실하게 귓가에 내려앉았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리고 남들의 눈에 비친 그녀의 삶은 정확히 성공적인 삶이 보여주어야 할 완벽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고 찬란했던 저녁의 잔해 속에 홀로 우두커니 서 있을 때 그녀 내면의 무언가가 수십 년 동안 치밀하게 짜인 일정을 음악 핑계 삼아 회피해왔던 뼈아픈 질문 하나 던집니다. 만약 이것이 내가 세상에 보여주는 완벽한 얼굴이라면 짧은 한숨, 나는 대체나 자신에게는 어떤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던 걸까? 융은 믿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텅 빈 주방에서 홀로 던지는 이 질문이 비록 몹시 불편하고 서글프게 느껴질지라도 음악, 이것은 삶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어딘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완벽한 연기와 화려한 무대 아래에 억눌려 있던 진짜 여성의 어떤 부분이 여전히 깨어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 내면의 진정한 자아는 여전히 개인적인 감정의 장부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의 눈에 현관문 너머로 이 저녁이 어떻게 보였는지가 아니라 그녀 스스로에게 실제로 어떻게 느껴졌는지를 누군가가 음악, 심지어 자기 자신이라도 물어봐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우는 그날 밤 끝내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 더 음악 차가운 주방 조명 아래 서 있다가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그녀의 뒤를 따라 침대까지 쫓아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옛집에서 배어나온 음악 서늘한 냄새가 새 집으로 이사한 후에도 집요하게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뒤편에서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미 집으로 돌아가 버린 손님들에게 했던 그 어떤 완벽한 인사말보다 혼자 남겨진 그 질문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음악 그녀의 삶에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의 집에는 그녀가 수년 동안 손잡이 한번 만져보지 않은 채 무심코 지나쳐온 또 다른 방이 존재합니다. 그곳은 음악 그녀의 완벽한 가면이 숨기기 위해 만들어졌던 모든 것들이 이 긴 세월 동안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음악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 조용히 숨죽여 살아 숨쉬고 있는 방입니다. 독자적인 시선, 깊은 사유의 창, 한국 사회와 페르소나의 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한국 사회는 그 어느 곳보다 페르소나의 두께가 두꺼운 곳입니다. SNS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전시되는 삶을 강요받습니다.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완벽한 아내, 능력 있는 직장인이라는 촘촘한 사회적 기준들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도 가면을 벗을 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플 때도 이모티콘으로 웃음을 지어야 하고 뼈저리게 외로울 때도 화려한 오마카세 식당에서의 사진을 업로드하며 나의 안녕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려한 스마트폰 액정이 꺼지고 검은 화면에 비친 피로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는 지은과 똑같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융의 페르소나 개념은 현대 한국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위로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당신이 쓴 가면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가면 없이도 충분히 사랑받고 존재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가면이 나의 피부가 되기 전에 우리는 매일 밤 거울 앞에서 기꺼이 그 무거운 껍데기를 벗어내는 의식을 치러야만 합니다. 두 번째 교훈. 당신이 굳게 문을 잠가둔 방, 그림자. 당신도 분명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자극한 어떤 원인에 비해 너무나도 빠르고 지나치게 거대하게 부풀어 올라 덮쳐오는 낯선 반응 말입니다. 복잡한 출근길,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낯선 차가 갑자기 당신의 차 앞으로 끼어듭니다. 음악으로 인해 당신이 지체한 시간은 정확히 단 4초에 불과했지만 당신의 손은 분노로 인해 꽉 쥔 운전대 위에서 꼬박 3분 동안이나 거칠게 떨립니다. 혹은 절친한 친구가 무심코 툭 던진 가벼운 농담 한마디에 음악 그 친구의 입에서 떠나기도 전에 이미 잊혔을 법한 그 가벼운 문장에 당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상처가 찢어지듯 열립니다. 그 반응은 누가 보아도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과장된 것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간 후 당신은 멍하니 앉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대체 이 거대한 분노와 슬픔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그렇게까지 크게 분노하거나 아파하기로 스스로 선택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은 그저 음악, 마치 수년 동안 선반 위에서 자신을 떨어뜨려줄 아주 작고 사소한 핑계거리만을 음악, 간절히 기다려온 폭탄처럼 이미 시뻘겋게 불타오른 채로 당신의 의식 속으로 기습적으로 침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융은 우리 내면의 이러한 부분을 그림자, 섀도우라고 불렀으며 그는 이것을 자신의 전체 연구 경력을 통틀어 음악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발견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음악, 모든 인간은 그림자를 짊어지고 다닌다 라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개인의 의식적인 삶 속으로 체화되지 못하고 억눌릴수록 그것은 점점 더 검고 음악 짙어지며 파괴적으로 변한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림자가 곧 당신의 얼굴을 한 악화이나 사악함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림자는 단지 당신이 자라오면서 이러한 모습은 밝은 빛 아래에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학습하고 억압해온 당신의 음악 모든 조각들일 뿐입니다. 어릴 적 당신을 방으로 쫓겨나게 만들었던 그 정당한 분노, 어머니의 입술을 굳게 다물게 만들었던 아이다운 질투심, 가족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음악 당신의 크고 순수한 야망, 당신이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양인지 그 기준조차 알기 전에 어른들에 의해 너는 너무 유난스럽다거나 너무 요구가 많다고 낙인 찍혀버린 당신의 정당한 필요와 욕구들, 당신이 그것들을 땅속 깊이 파묻었다고 해서 그 감정들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진짜로 당신을 떠난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내면의 집 지하로 굳게 문이 닫힌 어두운 방 안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방 안에서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당신 삶의 가구들을, 당신 삶의 방향을 이리저리 재배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또 잠시 멈춰서서 들여다볼 가치가 있게 만드는 점은 그 굳게 잠긴 문 뒤의 방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추악하고 나쁜 것들로만 채워져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그 잠긴 문 뒤의 방은 어둠보다는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강인함과 도끼만을 생존의 무기로 삼아야 했던 척박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에 나약함처럼 보일까봐 필사적으로 숨겨야만 했던 당신의 아름답고 다정한 부드러움이 그곳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너무나도 솔직하게, 음악 너무나도 투명하게 원했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비웃음을 당한 이유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미 능숙하게 장착한 듯한 그 방어적인 냉소나 아이러니 없이 드러냈던 당신의 순수한 기쁨과 환희가 그곳에 웅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쉬고 싶다는 갈증, 여유롭고 서두르지 않는 삶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들이 비현실적이고 쓸데없는 짓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처박힌 채 가족들의 식탁에서는 두 번 다시 언급되지 못하고 그 방에 갇혀버린 빛나는 조각들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단순히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지 못한 모든 삶, everything unlived로 이해했습니다. 음악 때때로 한 사람을 가장 끔찍하게 겁먹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 내면에 잠재된 잔인성이나 공격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 내면에 억눌린 무한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래전 과거에 잘못된 관객들, 어쩌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 부모나 사회 앞에서 그토록 많은 것을 갈망하고 기뻐했다는 이유로 판자로 단단히 못 박아 폐쇄해버린 감정들, 우리 중 그 누구도 사전에 그 솔직함의 대가가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기에 치러야 했던 값비싼 희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대신 우리 삶의 미세한 틈을 타고 계속해서 새어나오는 이유입니다. 음악 자신의 너그러움과 헌신의 크나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해가 갈수록 자신에게서 무엇이든 당연하다는 듯 빼앗아 가면서도 무언가를 돌려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만 끊임없이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녀는 삶의 음악 등장인물들을 아무리 새로 바꿔보아도 왜 이런 패턴이 계속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평생을 모든 모임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차분한 사람으로 살아왔던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며칠 동안이나 두고두고 이불을 걷어찰 만큼 부끄럽고 사소한 일에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구도 이러한 파국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음악, 그들의 그림자가 그들을 대신하여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 구조 안에서 의식의 식탁에 합당한 자리를 거부당한 감정은 음악, 결코 예의 바르게 집 밖으로 나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현관문 옆에 끈질기게 숨어서 기다리다가 당신의 이성적인 경계가 아주 잠시라도 느슨해지는 순간 옆문으로 교묘하게 빠져나와 당신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습니다. 지훈의 내면의 집 어딘가에도 수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방 안에도 그녀만의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40명의 손님을 완벽하게 치러내며 음악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던 완벽한 안주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그 통제된 여성의 피부 음악, 바로 밑에서 고동치고 있는 어떤 야생의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아주 오래전 특정 감정들은 밝은 거실로 가지고 내려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차라리 어둠 속에 가두어두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던 그 시절 이후로 음악 단 한 번도 찾아가 들여다보지 않았던 낯설고도 그리운 자아입니다. 융의 빛나는 통찰은 그 굳게 잠긴 문 뒤에 웅크리고 있는 것들을 모조리 불태워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음악 직면하기를 거부하고 억압하는 것들은 결코 어둠 속에서 가만히 멈춰 당신을 얌전하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음악 짙은 어둠 속에서 기괴하고 거대한 뿌리를 내리고 결국 당신이 그것들을 초대할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이
당신 삶의 모든 방으로 촉수를 뻗어갑니다. 그것들이 당신에게 최소한의 허락조차 음악 구하지 않고 당신의 삶을 엉망으로 재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타인의 강요가 아닌 당신 스스로 당신만의 조건과 타이밍으로 그 잠긴 문을 용기 있게 열고 들어가 그 긴 세월 동안 그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들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마주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내면의 집에는 방금 살펴본 그림자의 방보다 더 알아차리기 힘든 특이한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방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울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당신이 매일 스쳐 지나가는 거의 모든 복도에 음악, 아무런 미안함이나 예고도 없이 당당하게 걸려 있습니다. 독자적인 시선, 깊은 사유의 창, 억눌린 한 한과 그림자. 한국인들에게 이 그림자라는 개념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한한의 정서는 어쩌면 사회적 억압과 집단주의 속에서 표출되지 못하고 억눌린 거대한 그림자의 또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한다. 여자는 자고로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수많은 무언의 규칙들은 우리 내면에 어둡고 거대한 방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나 분노 조절 장애 현상들은 개인과 사회가 그 잠긴 문을 제때 열어주지 않고 무조건 억누르기만 했을 때 그림자가 얼마나 끔찍한 괴물로 돌변해 폭발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입니다. 당신의 분노, 당신의 슬픔, 당신의 유치함은 비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빛을 보지 못해 곰팡이가 핀 당신의 내면의 아이일 뿐입니다.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괴물을 다시 나의 사랑스러운 조각으로 되돌리는 유일한 마법입니다. 세 번째 교훈. 모든 복도마다 걸려있는 수많은 거울들. 투사. 당신의 삶에는 아직 문장 하나를 채 끝맺기도 전에 당신의 체온을 불쾌하게 끌어오르게 만드는 특정 유형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불쾌감은 그 사람이 실제로 당신에게 어떤 직접적인 해를 가했거나 잘못을 저질렀는지와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발산하는 어떤 존재의 느낌, 그 기운 자체 때문입니다. 오만하고 다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며 끝없이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흠뻑 취해 있는 사람들. 당신은 그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꼴도 보기 싫은지, 왜 그토록 당신의 신경을 긁어대는지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들을 마주할 때마다 매번 당신의 감정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균형적으로 폭발한다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는 완전히 정반대의 유형을 가진 사람도 존재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바라보는 감정은 너무나도 압도적인 존경심이어서 그것은 거의 종교적인 숭배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말하고 일하고 혹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 바라보면서도 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사람은 될 수 없을 거야. 마치 그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흙과 먼지가 아니라 훨씬 더 고귀하고 정교한 재료로 조각된, 하지만 융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 모두가 당신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반응 중 그 어느 것도 사실은 그 타인들에 대한 진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에 대해 우리를 자극하고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준다 라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누군가의 뻔뻔한 오만함을 볼 때 당신의 내면에서 불타오르는 분노의 실체는 아주 흔하게는 당신 자신이 단 한 번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당신 내면에 억눌린 자신감의 파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오래전에 깊은 땅속에 묻혀버렸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그것이 원래 당신의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다른 누군가에게서 그토록 열렬히 숭배하는 것들, 그 여유로움, 그 눈부신 탁월함, 당신은 결코 짊어질 수 없을 거라고 단념해버린 그 찬란한 빛은 사실 당신 자신이 아직 살아보지 못한 잠재된 당신 삶의 파편일 확률이 높습니다. 단지 당신이 스스로에게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 입어도 좋다는 허락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낯선 타인의 얼굴을 빌려 화려하게 꾸며 입혀놓은 것일 뿐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융이 이 현상에 투사,
프로젝션하는 차가운 임상적 이름을 붙이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현상에 대한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그 누구도 감히 사랑할 수 없었던 음악 오만하고 아름다운 청년 나르키소스. 그는 어느 맑은 오후 잔잔하고 고요한 연못 가장자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수면을 내려다보았고 그곳에서 너무나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얼굴을 발견하고는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음악 수면에 비친 그 완벽한 존재가 자기 자신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얼굴을 향해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수면을 향해 간절히 손을 뻗었습니다. 수면 속의 얼굴이 눈물을 흘릴 때 그 역시 음악 참을 수 없는 슬픔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너무나도 오래 머물렀습니다. 완벽하게 타인이라고 음악 착각한 그 얼굴에 완전히 매료되고 사로잡힌 나머지 그는 두 번 다시 그 연못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흔히 짧게 요약된 신화의 버전에서는 그가 헛된 허영심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는 허영심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즉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독한 무지함 속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 프로젝션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당신이 음악 지금까지 살아오며 세어본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매일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턱을 꽉 깨물게 만드는 그 얄미울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직장 동료는 사실 음악 하나의 거울입니다. 당신을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 똑똑하고 완벽한 멘토 역시 거울입니다. 원인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과장된 당신의 모든 감정적 반응들, 5분짜리 짧은 대화를 며칠 밤낮을 새우며 음악 머릿속으로 재생하게 만드는 그 지독한 집착들, 당신이 살면서 고작 두어 번 마주쳤을 뿐인 어떤 사람을 위해 당신 내면의 깊은 곳에 음악 거대하고 은밀한 재단을 쌓아 올리게 만드는 그 맹목적인 추종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상황에 맞춰 잠시 빌려온 타인의 얼굴을 통해 음악 당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당신 자신의 진짜 모습 반사체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마침내 그 음악 연못의 물이 무엇을 비추고 있는지를 똑똑히 알아차려 주기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이 투사를 극복하기 힘든 끔찍한 함정인 동시에 그 함정 바로 밑에 정교하게 숨겨진 뜻밖의 위대한 선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일단 그 이름을 알게 되면 투사라는 함정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거울과 사랑에 빠지거나 거울과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 모든 논쟁과 사랑이 음악적이 저 바깥, 현실의 세상 속에서 타인과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평생 동안 모든 각도에서 매 순간마다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주인 없는 자아의 주변만을 빙빙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단 한 번도 그 진짜 자아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무서운 함정 속에 고이 접혀있는 위대한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과장된 반응은 음악 당신 내면을 향하는 가장 정확한 지도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원수들은 당신이 깊은 땅 속에 묻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섬뜩할 만큼 정확하게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당신이 숭배하는 영웅들 역시 당신이 아직 음악 감히 스스로 되기를 두려워하여 시도조차 하지 못한 당신의 잠재력을 동일한 정확도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윤의 삶 어딘가에도 그녀가 한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견디지 못하는 혐오스러운 여성이 존재합니다. 동시에 그녀가 참석하는 모든 파티에서 그녀도 모르게 끊임없이 건너편에서 훔쳐보고 동경하게 되는 어떤 여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지윤이 그 두 여성 중 한 명이라도 가만히 아주 깊이 들여다본다면 그녀는 잔잔한 수면 위로 음악 그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자기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까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 연못이 비추는 것은 오직 타인의 얼굴일 뿐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편이 훨씬 더 쉽고 덜 두렵기 때문입니다. 평생 그 연못가를 무심히 지나치면서도 왜 유독 그 연못 앞에서만 매번 발걸음이 멈춰지고 불필요하게 오래 머물게 되는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 삶이 훨씬 안락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의 집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특별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은 들어가기가 가장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진 모든 음악 본능과 생존 방어 기제들이 거기는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마 라고 소리치며 당신을 말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은 다른 방들처럼 음악 같은 층의 평범한 복도 옆에 나란히 있지 않습니다. 이 방은 어둡고 가파른 계단의 맨 밑바닥, 깊은 심연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십 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바쳐가며 음악 그 계단을 결코 걸어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수만 가지 합리적인 핑계들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독자적인 시선, 깊은 사유의 창, 팬덤 문화와 투사의 마법. 한국 사회는 그 어느 곳보다 타인을 향한 투사가 극대화된 곳입니다. 전 세계를 휩쓰는 K-팝 아이돌에 대한 거대한 팬덤 문화, 혹은 반대로 특정 연예인이나 공인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마녀 사냥과 악플 문화는 이 투사의 가장 완벽한 예시입니다. 우리는 아이돌의 피나는 노력과 빛나는 무대 위에서 내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꿈과 열정을 투사하며 대리 만족을 얻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작은 도덕적 결함에는 내가 내면에 억누르고 숨겨야만 했던 나의 비열함이나 콤플렉스를 투사하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누군가를 신처럼 떠받들거나 악마처럼 짓밟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서 보고 있는 것은 나에게 결핍된 무엇인가? 혹은 내가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싶은 나의 단점은 아닌가? 투사의 거울을 깨고 나와 나의 잠재력을 나의 삶으로 가져올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삶을 관전하는 관객에서 내 삶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훈, 위가 아닌 끝없는 아래로 향하는 계단, 하강과 고통. 우리는 오늘날 진정한 치유란 오로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대한 착각의 문화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파동을 높이세요. 어둠은 무시하고 음악, 오직 빛에만 집중하세요. 스스로를 긍정적인 에너지로만 채우고 나머지는 조용히 흘려보내세요. 멋진 조명이 켜진 아늑한 방, 카메라 프레임 음악, 바로 밖에서 은은하게 타오르는 향초, 그리고 다정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 이런 환경 속에서 저런 말들은 거의 완벽하게 그럴싸하고 합리적인 진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도무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실하고도 끔찍한 고통 속에 빠진 환자들과 마주 앉아 그들의 영혼을 들여다보았던 융은 그 트렌디한 긍정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결론을 결코 부드럽고 다정하게 포장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없이는 결코 의식의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 그는 이렇게 몰박듯 적었습니다. 융이 남긴 이 말은 무슨 고통이든 고귀하다거나 불행을 겪는 사람이 특별하다거나 하는 후대의 사람들이 이 문장 위에 덧입힌 달콤하고 음악, 감상적인 위로의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뼈아프고 마주하기에 상당히 음악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내면에서 가장 간절하게 관심과 치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시선을 위로 향하여 긍정의 하늘을 올려다본다고 해서 결코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음악, 그것은 오직 아래로, 더 깊은 아래로 내려가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오래 써왔던 완벽한 가면을 지나고 음악국에 자물쇠를 채워둔 그림자의 문을 통과하고 모든 복도에서 타인의 얼굴로 당신을 조롱하던 거울들을 지나쳐야 합니다. 그렇게 끝없이 캄캄한 계단 밑바닥으로 내려가 당신이 위층의 화려한 거실을 예쁘게 꾸미느라 정신이 팔려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을 묵묵히 기다려온 그 심연의 밑바닥과 직면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 역시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이름조차 얻기 까마득히 오래전에 이미 이 깊은 하강의 진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소녀 페르세포네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들판에서 평화롭게 꽃을 꺾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발밑 땅이 쩍 하고 갈라졌고 그녀는 속절없이 깊은 지하의 명계 안더월드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어둠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짙어서 그녀는 한동안 햇빛이 자신의 피부에 음악 닿을 때의 그 따스한 감각조차 까마득히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 끔찍한 하강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인생의 벼랑 끝으로 추락하는 그 끔찍한 고통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어둠 속에서 지상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어떤 경이로운 변화가 그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명계의 공포에서 살아남아 누군가 자신을 구출해주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음악 그 끔찍한 어둠의 중심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직 죽음을 겪어본 자만이 죽은 자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듯이 명계의 깊은 슬픔을 이해하는 여왕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오직 한 가지 세상 빛밖에 알지 못했던 그녀가 이제는 빛과 어둠이라는 음악, 두 세계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깊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다시 솟아올랐을 때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찬란한 봄이 그녀와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긍정의 힘으로 어둠을 요리조리 회피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그 어둠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온몸으로 처절하게 관통하여 걸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융은 이와 완벽하게 동일한 치유와 부활의 패턴이 음악 수많은 환자들의 삶 속에서 해를 거듭하며 반복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찰은 오늘날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해버린 이른바 웰리스, 웰네스, 산업의 가장 달콤한 약속,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는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을 아주 조용하고도 철저하게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 산업이 오늘날처럼 거대해지기 훨씬 전의 일이었지만 말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한 구석에 예쁘게 포장해 밀어넣은 사람들, 진짜 피가 철철 흐르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의무적인 감사일기와 주말에 비싼 힐링 캠프, 그리고 끝없이 쏟아지는 부드럽고 희망찬 심리학적 용어들 아래에 억지로 파묻어버린 사람들은 결코 진정으로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타인의 눈에 더 그럴싸해 보이는 세련된 가면을 하나 더 축적했을 뿐입니다. 그 세련된 가면 아래에서 그들의 진짜 상처는 겉으로는 비명을 멈추고 조용해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훨씬 더 위험하게 골마 터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긍정적인 음악 학원이나 좋은 말들로도 문을 막아낼 수 없는 끔찍한 폭발에 그 순간을 향해 시한폭탄처럼 다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치유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기꺼이 그 고통의 계단을 따라 직접 내려가기로 선택한 사람들, 자신의 진짜 상처를 안전하고 사진 찍기 좋은 거리에서 적당히 음악 관리하는 대신 진짜로 아파하고 피 흘리는 그 상처의 한가운데로 기어들어가 묵묵히 그 고통과 함께 머물렀던 사람들, 오직 그들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여 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전보다 반드시 더 가벼워졌다거나 더 단순하고 평범한 의미에서 행복해졌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더 진실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불이 모든 것을 음악 남김없이 태우고 지나간 후에 잿빛 들판이 겉으로는 황량해 보일지라도 그 불이 아니었다면 결코 싹을 틔울 수 없었던 새로운 생명들에게 자리를 내어준 것과 같은 그런 경건하고 묵직한 진실한 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음악 단도직입적이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마치 끝없는 허공을 향해 추락하는 것만 같은 당신을 지탱하고 있던 단단한 땅이 그 어떤 예고도 없이 음악 순식간에 발밑에서 푹 꺼져버린 것만 같은 끔찍한 절망의 계절을 지나고 있다면 융은 당신에게 이 일이 당신이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리는 형벌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땅은 이제 갈라져야만 했습니다. 그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결코 다른 부드러운 우회로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딛고 있던 땅이 붕괴되는 끔찍한 감각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짧은 한숨, 당신이 단단하게 믿고 있던 당신 자신이라는 정체성이 순식간에 음악 아무런 의미도 없는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가는 것을 온몸의 세포로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의 댓글에 딱 한 단어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 짧은 단어 하나만으로도 구구절절한 사연을 다 듣지 않아도 당신이 정확히 음악, 어떤 고통의 계단을 걸어 내려가고 있는지 뼈저리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우는 아직 그 깊은 계단을 걸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음악 자신의 주방에 멈춰서서 솔직하게 대답할 용기조차 내지 못한 무거운 질문 하나를 힘겹게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마침내 불을 끄고 음악 침대로 향하기 직전 아주 잠시 멈칫했던 그 찰나의 망설임, 그 작은 틈새는 그녀가 무려 20회 동안이나 수만 가지 합리적인 음악 핑계를 대며 피하려고 발버둥쳤던 그 어두운 계단을 향해 내디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녀의 계단 밑바닥에서 과연 무엇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의 계단 맨 밑바닥에서 음악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음으로 마주할 이야기와 직결됩니다. 왜 특정한 사람들이 마치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음악 고의로 소환된 것처럼 당신의 삶이라는 똑같은 문을 통해 끝없이 반복해서 들어오는지 그 기괴한 이유를 이해하고 나면 말입니다. 독자적인 시선, 깊은 사유의 창, 힐링 강박증에 빠진 사회.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부터 힐링과 소확행, 긍정이라는 단어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서점의 베스트셀러 매대는 온통 넌 이미 충분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속삭이는 달콤한 위로의 책들로 가득합니다. 물론 지친 마음을 달래는 위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원인을 곰게 내버려둔 채 그 위에 바르는 예쁜 반창고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치열한 경쟁, 부동산의 좌절, 인간관계의 단절 속에서 현대인들이 느끼는 고통은 긍정적인 생각 몇 번으로 치유될 수 있는 가벼운 감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내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난에 대한 공포인지, 타인에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를 피눈물 나게 직면해야만 끝나는 수술입니다. 뼈아픈 성찰이 결여된 유사 힐링은 오히려 우리가 진짜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세련된 마취제일지도 모릅니다. 5번째 교훈. 당신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낯익은 이방인들, 반복, 강박. 당신이 살아오는 동안 당신에게 가장 깊고 뼈아픈 상처를 남겼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음악 어딘지 모르게 기묘하게 익숙한 형태를 띠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름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외모가 달랐지만 결국 당신에게 남긴 상처의 본질적인 형태는 늘 같았다는 뜻입니다. 정서적으로 당신에게 온전히 음악 기대고 공감해주지 못했던 첫 번째 연인, 그리고 몇 년 뒤 옷 입는 스타일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며 당신 삶에 완전히 음악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 우연히 등장했지만 결국 완벽하게 짧은 허수음, 똑같이 당신을 외롭게 방치했던 두 번째 연인. 당신은 지난 수년 동안 이런 일들을 그저 당신의 지독히도 나쁘는 탓으로 돌려왔습니다. 당신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저녁 식사를 할 때마다 이 반복되는 비극을 마치 우산도 없이 밖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음악 하필이면 폭우가 쏟아지는 것과 같은 그저 통제할 수 없는 불운한 날씨 같은 것으로 치부하며 하소연해 왔습니다. 하지만 융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는 당신에게 왜 자꾸 내게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라는 원망 섞인 질문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 내면의 어떤 부분이 도대체 왜 음악 저런 종류의 사람들을 향해 기꺼이 현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결코 당신이 상처받은 것은 다 당신 탓이다라는 천박한 피해자 비난, victim blaming과는 다릅니다. 이 차이를 너무 서둘러 음악 넘겨버리지 말고 그 의미를 잠시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타인이 당신에게 저지른 잔인한 행동이나 무례함을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영상 내내 함께 걷고 있는 당신의 내면의 집, 그 집은 오직 특정한 종류의 노크 소리에만 음악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여 문을 열어줍니다. 그 집은 문이 채 열리기도 전에 복도를 걸어오는 아주 특정한 발소리만을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눈치를 끝없이 살피며 사랑은 항상 나의 예민한 경계와 눈치로 쟁취하고 얻어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뼈저리게 학습하며 자란 여성은 섬뜩할 정도로 음악 정확하게 딱 그런 종류의 예민한 경계와 헌신을 요구하는 불안정한 파트너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나 필요로 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음악 늘 귀찮은 짐이나 민폐로 여겨지는 환경에서 자란 남자는 자신이 맺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욕구나 목소리가 음악 완벽하게 무시당하고 대화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기형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축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고통받기를 원해서 혹은 마조이스트라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의 집이 애초에 바로 그런 종류의 결핍과 부재에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음악 모양의 문틀을 가지고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세상 그 어떤 훌륭한 열쇠보다도 바로 그 익숙한 상처의 모양을 한 사람에게 가장 쉽고 부드럽게 열려버립니다. 융은 음악 당신의 삶에 성큼 걸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토록 믿고 싶어하는 낭만적인 상상처럼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아직 열어보지 못한 내면의 그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는 은밀한 음악, 비밀번호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채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아마도 당신을 가장 오래도록 뼈아프게 찌를 진실입니다. 일단 그들이 당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고 나면 당신의 집은 평범하고 건강한 내면의 집이라면 결코 음악 허용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그들에게 너그러운 공간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당신은 당연히 분노하고 경보를 울려야 마땅한 그들의 무례한 행동들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변명해줍니다. 당신은 그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음악 도처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폭력적인 관계 안에 비참하게 머무릅니다. 당신은 그것을 나의 인내심 혹은 위대한 사랑, 그 사람이 변할 거라는 희망이라는 예쁜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사실 음악 그것의 진짜 정체는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부터 텅 빈 채로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왔던 당신 내면에 아주 오래되고 음악 낡은 방이 마침내 자신에게 딱 맞는 너무나도 익숙한 방문객을 맞이한 것에 대한 기괴한 환대일 뿐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파괴적인 인간관계가 오롯이 당신 혼자만의 잘못이거나 다른 사람의 잔혹함을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타인을 받아들이는 그 무의식적인 문 자체를 고치지 않는 한 똑같은 패턴이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 얼굴을 한 사람들을 통해 영원히 반복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떠나 저 사람에게로 이 끔찍한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로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내면의 음악문 뒤에 있는 방의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다음 방문객 역시 이전 사람이 했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아주 쉽게 당신의 가장 취약한 곳을 비집고 들어올 것입니다. 지윤 역시 이 사실의 변형된 버전을 이미 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녀가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심지어 음악 자신의 텅 빈 주방의 정적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조차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인정한 적은 없지만 말입니다. 그녀의 삶에는 그녀가 십수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번 결코 그렇게까지 음악 마음을 열어주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곁을 내어주고만 아주 특정한 유형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동시에 그녀가 매번 완벽하게 통제된 미소와 음악 예의 바른 태도로 정확하고 차가운 거리를 두어온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도대체 왜 이런 특정한 관계의 패턴들이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이토록 즉각적이고 불쾌할 정도로 익숙하게 느껴졌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집은 결코 무작위로 방문객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음악집은 수년 동안 오직 특정한 사람들만이 알아듣고 응답할 수 있는 무의식적인 주파수와 언어로 끊임없이 초대장을 발송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얼굴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도대체 그 초대장에 음악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를 당신이 마침내 직접 읽고 깨닫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대체 누가 당신에게 음악 그 초대장을 그런 식으로 쓰도록 가르쳤고 세뇌시켰는지를 직면하는 것뿐입니다. 독자적인 시선, 깊은 사유의 창, 관계의 굴레, 악연의 재구성,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간의 끈끈한 정강과 도리가 중시됩니다. 때로는 이 가치관이 우리를 깊은 반복 강박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알코올 중독이거나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고통받으며 자란 딸이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와 똑같이 무책임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는 비극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이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그녀의 무의식이 이번에야말로 이 남자를 변화시킴으로써 과거의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보상받겠다는 처절하고도 잘못된 프로젝트에 돌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불행을 낯선 행복보다 더 편안하게 여깁니다. 당신의 삶에 자꾸만 나쁜 놈들이 꼬인다면 당신의 인복을 한탄하기 전에 먼저 당신 내면의 도락 비밀번호를 바꿔야 합니다. 나의 결핍을 먹이로 삼는 이들에게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 그것이 모든 악연을 끊어내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여섯 번째 교훈. 모든 인간의 집이 세워진 가장 깊고 거대한 토대. 집단 무의식. 자, 여기 조금 멈춰서서 찬찬히 생각해보면 정말로 기묘하고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나르키소스의 신화는 융이 진료실에 앉아 단 한 명의 환자를 만나기도 전인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화는 현대 심리학이 두꺼운 음악, 교과서 전체를 할애하여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섬세한 정확도로 인간의 투사, 프로젝션, 현상을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페르세포네의 이야기 역시 무의식, unconscious이라는 단어조차 들어본 적 없는 고대인들에 의해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음악용이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수많은 환자들의 치료실에서 숱하게 목격했던 것과 놀랍도록 똑같은 방식으로 고통이라는 시면으로의 하강과 그곳으로부터의 눈부신 귀환을 음악 완벽하게 지도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융 역시 이것을 결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각자가 고유하게 지어올린 개인적인 내면의 집, 저마다 다른 모양의 방과 굳게 잠긴 문과 복도를 채운 각기 다른 거울들이 있는 그 집, 그 가장 깊은 밑바닥에는 우리 인류 전체가 다 함께 발을 딛고 서 있는 훨씬 더 거대하고 오래된 지질학적 토대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집단 무의식, collective unconscious 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단어를 결코 낭만적인 시적 표현으로 쓴 것이 음악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오랜 세월에 걸친 차갑고 객관적인 과학적 관찰의 결과물로서 제시했습니다. 그는 그 신화가 유래된 문화권을 단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책 한 권 읽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꿈속에서 음악 고대 신화와 완벽하게 똑같은 상징과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것을 수없이 발견했습니다. 그는 서로 언어와 역사를 전혀 공유하지 않고 단 한 번도 교류한 적 없는 지구 반대편에 완전히 단절된 문화권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정서적 음악 건축물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어둠 속으로의 하강과 상실, 그리고 고통을 통한 부활이라는 완벽하게 동일한 이야기 구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 속에 이토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패턴들을 원형, 아키타입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원형들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단순한 캐릭터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역사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깊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차라리 인간의 정신계 내부에 존재하는 거대한 기상 시스템이나 폭풍과도 음악 같습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 너무나도 깊게 새겨져 있고 달고 다른 경험의 패턴들이라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기도 전에 속수무책으로 그 거대한 흐름 속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어두운 그림자, 진정한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캄캄한 밑바닥으로 추락했다가 바로 그 상실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하는 이야기. 당신은 당신 삶에 찾아온 끔찍한 불행과 지하 세계로의 추락을 혼자서 발명해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페르세포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단지 인간이라는 종종의 내면에 이미 태초부터 준비되어 있던 거대한 형태를 충실히 살아냈을 뿐입니다. 당신과 페르세포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음악 훨씬 전부터 모든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던 그 장엄한 서사를 말입니다. 이 사실은 당신이 오늘 밤 당신 내면의 집 어느 방에 우두커니 서 있든 간에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짊어지고 있는 그 피눈물, 나는 고통에 대해 조용하지만 엄청나고 위대한 진실 하나를 일깨워줍니다. 당신의 고통을 가장 끔찍하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이 이런 지독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철저한 고립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느끼는 바로 그 깊은 고독과 상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경험 중 하나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이 비참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당신의 그 뼈저린 외로움은 사실 당신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부터 당신이 감히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음악임이 수만 번쯤 걸어갔던 아주 오래된 길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당신과 똑같은 캄캄한 계단을 더듬으며 내려갔고 그들 모두가 다른 이들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홀로 고요한 연못 수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눈물 지었습니다. 융은 언젠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극심한 혼돈, 케이오스 속에는 거대한 우주적 질서, 코스모스가 숨어 있고 모든 무질서 속에는 음악 비밀스러운 질서가 존재한다. 그는 한 사람의 삶에서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잔인하게만 느껴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계절조차도 사실은 거대한 우주의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끔찍한 폭풍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 당사자의 눈에는
당장 그 패턴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집은 결코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집안에 웅크리고 있는 당신의 고통 역시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 모든 무너짐과 붕괴의 밑바닥에는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기 훨씬 전부터 신화 속에 아로 새겨져 온 위대한 질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당신의 고통이 이런 인류의 보편적인 패턴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해서 당장 당신의 심장을 찢어놓는 그 상처의 크기가 마법처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적어도 당신의 고통을 덜 외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버려졌을 때, 때때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은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구원과 자비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 내면의 집에는 우리가 가보아야 할 단 하나의 방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방은 사실상 당신이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상관없이 이 집의 다른 모든 방들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필연적으로 이끌고 있었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독자적인 시선, 깊은 사유의 창, 신화가 된 우리의 눈물. 단군 신화에서 옥녀는 빛이 들지 않는 캄캄한 동굴 속에서 100일 동안 마늘과 쑥만을 먹으며 인고의 시간을 견뎌냈고 마침내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한국의 오래된 신화 역시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의 완벽한 발현입니다. 동굴 어둠, 무의식, 고통로 들어가 기꺼이 쓰디쓴 인내의 시간을 견뎌낸 자만이 새로운 차원의 존재, 인간, 깨달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진리. 지금 당장 승진에서 누락되어 좌절하고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방바닥을 뒹굴며 울고 있거나 끝없는 취업 실패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당신은 지금 웅녀가 견뎠던 그 캄캄한 동굴 속에 페르세포네가 끌려갔던 지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실패자의 훈장이 아니라 영웅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신화 속 통과 의례입니다. 인류의 수많은 선조들이 당신과 같은 길을 걷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반드시 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7번째 교훈, 마침내 진짜 나를 찾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개성화. 지유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겠어 라고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고 현실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중매체나 드라마가 그려내는 삶의 위대한 변화나 각성에 대한 서사들은 그것을 마치 단 한 번의 영웅적인 결정처럼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눈부신 아침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모든 것이 맑아지고 순식간에 새 사람이 되는 식의 극적인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지훈의 변화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칫하면 스스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작고 미세하며 초라하기까지 한 순간들이 꼬박 3개월 동안 조용히 쌓여온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갑작스럽게 저녁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지윤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입버릇처럼 괜찮아, 전혀 신경 쓰지 마, 다음번에 보면 되지라고 음악 상냥하게 대답하는 대신 그녀는 문득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너 만나는 거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었어. 그래서 좀 섭섭하다. 그리고 그 솔직한 문장이 그녀의 입술을 떠나는 순간 그 너무나도 노골적인 낯설매 음악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녀가 누군가에게 아주 작고 사소한 실망감에 대해 이토록 담백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은 그녀가 어린아이였을 때 이후로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솔직한 실망의 표출이야말로 어린 시절의 그녀가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받아 음악 겹겹의 철옹성 같은 가면을 처음으로 만들어 쓰게 했던 바로 그 결정적인 감정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견고했던 가면에 생긴 아주 작은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작고 화려하지도 않으며 만약 당신이 아주 주의 깊게 음악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결코 눈치채지 못했을 만큼 미세한 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되자 놀랍게도 다른 균열들이 그 뒤를 이어 연달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타인을 대할 때 진실하고 솔직한 감정 대신 습관적으로 그럴싸한 포장과 평정심을 끄집어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아주 예민하게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머리로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너무 가깝게 곁을 허용해버리고 많은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을, 그리고 반대로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면서도 계속해서 일정 거리를 두고 차갑게 밀어내는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평생을 통틀어 처음으로 그녀는 도대체 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묻고 궁금해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그 불편한 질문들을 마주하자마자 늘 그랬듯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덮어버렸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당장 무기를 들고 자신의 그림자가 갇혀있는 굳게 잠긴 방으로 쳐들어가 문을 부숴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몇 주 동안 그 잠긴 문 밖에 조용히 서서 여기에 내 그림자의 방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했을 뿐입니다. 융이 만약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당신은 이미 전체 여정의 가장 중요한 절반 이상을 해냈습니다라고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 individuation라는 과정이 현실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흔히 짐작하는 화려한 드라마의 결말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융은 이 개성화를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수행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위대한 과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타인에 의해 강요되고 빚어진 shaped 내가 아니라 본연의 진짜 나 who you actually are로 되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에서 주어지는 가장 위대한 특권은 당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지금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인상적인 사람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개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쓴 가면이 당신의 피부에 훨씬 더 찰떡같이 잘 맞도록 기능을 최적화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개성화는 그런 자기개발서의 성공 법칙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동시에 훨씬 더 피가 마르도록 고통스럽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밀착된 가면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벗겨내고 그 가면 밑에서 당신이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서 있었던 진짜 당신 자신과 눈을 맞추는 일입니다.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 당신이 마침내 너는 도대체 진짜로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어봐 주기를 짧은 한숨 기다리고 있었던 그 내면의 아이를 끌어안는 일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집을 이루고 있는 그 비뚤어지고 상처 입은 벽돌들은 결코 무작위로 쌓아 올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융이 끝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어린 시절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나 어른들에게 수치심을 당하고 비난받았던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먼저 사과하거나 변명하지 않고서는 감히 먼저 도와달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방어적인 성인으로 자라납니다. 어린 시절 무언가를 훌륭하게 성취해냈을 때만 부모의 미소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조건부 사랑 속의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 치열한 노력으로 성취해내지 않으면 하루를 그냥 쉬는 것조차 죄악으로 여기는 워커홀릭으로 자라납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당신의 성격적 결함이나 모자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연약한 어린아이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었던 끔찍한 음악 환경과 부모의 억압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만들어낸 가장 정교하고도 눈물겨운 생존의 적응, 기제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의 아이는 그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그 방어 기제들 덕분에 당신은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남았으니까요. 하지만 오직 폭격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지하에 임시로 지어진 벙커의 방들은 온전하고 평화로운 진짜 삶을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삭막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삶의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과거에 당신의 목숨을 지켜주었던 그 견고한 방어벽들이 이제는 역으로 당신이 당신 내면의 다른 아름다운 음악방들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대한 감옥의 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개성화란 당신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지어놓은 이 내면의 집을 폭탄으로 모조리 산산조각 내서 허물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동안 캄캄하게 꺼져 있던 음악, 이 집의 모든 조명 스위치를 마침내 하나씩 켜고 밝아진 불빛 아래서 각 방을 천천히 두려움 없이 걸어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흉측하다고 쫓아냈던 그림자를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게 거실로 초대하여 내 삶의 일부로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억눌러왔던 분노는 당신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기괴하게 폭발해버리는 통제불능의 짐승이 되는 대신 당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이들에게 단호하게 아니요,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이자 경계선이 되어줍니다. 그것은 복도에 걸린 거울들이 타인을 비추는 것이 아님을 진정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를 향한 맹목적인 동경이나 숭배는 타인을 향해 바치는 헛된 재단이 되는 대신 당신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당신만의 살아보지 못한 삶을 향한 빛나는 지도가 되어줍니다. 그것은 당신 발밑의 땅이 갈라지고 어둠이 아가리를 벌릴 때 음악 그 위층의 좁은 방에 숨어 덜덜 떨며 평생을 도망치는 대신 기꺼이 그 시면의 계단을 향해 용기 있게 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성화의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내면의 지배는 축하합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을 100% 완벽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방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을 영원히 끝마치고 영구적으로 닫아버릴 수 있는 마지막 문이란 없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결코 어떤 완벽한 깨달음의 도착지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 숨쉬며 이 집안을 걸어다니는 한 영혼이 계속되어야 할 진실한 수련의 과정 프랙티스를 약속했을 음악뿐입니다. 지윤의 여정 역시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어떤 피곤한 아침이면 자신도 모르게 익숙했던 과거의 완벽 가면에 손을 뻗는 스스로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내면에 미처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굳게 닫힌 새로운 방들을 계속해서 찾아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과거처럼 그 닫힌 문들을 힐끗 쳐다보지도 않은 채 황급히 지나쳐버리는 대신 조용히 그 문 앞에 멈춰서서 가만히 문고리를 쓰다듬습니다. 어떠한 극적인 깨달음이나 위대한 도약보다도 바로 그 알아차림, 너티싱과 멈춰섬, 그것이야말로 융이 진정으로 의미했던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의 핵심입니다. 결국 그녀는 지금 정확히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집 어딘가에 조용히 서서 손에 낡은 열쇠를 쥐고 마침내 자신의 손이 지금 어떤 문 위에 놓여 있는지를 오롯이 피부로 느낄 준비를 하고 있는 당신과 똑같이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길고 깊은 여정이 처음 시작되었던 바로 그 현관문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의 외관은 여전히 전과 동일합니다. 그 많던 방들은 감쪽같이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타인을 비추던 거울들은 여전히 복도 곳곳에 위협적으로 걸려있고 캄캄한 계단은 여전히 아찔한 시면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눈에 그 어느 것도 이전과 똑같은 의미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이 견고하고 복잡한 집이 당신을 가두기 위해 악의적으로 지어진 감옥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세상의 비바람과 폭력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지어진 눈물겨운 요새였습니다. 굳게 닫힌 모든 방들, 자물쇠가 채워진 문들, 당신이 그토록 혐오하며 회피했던 모든 그림자들은 과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쥐어짜내어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 최선을 다해 발버둥쳤던 가장 어리고 연약했던 당신의 파편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생존의 결과물들입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던 그 과거의 어린 당신을 향해 당신이 증오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따스한 연민과 이해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이해와 음악 포용의 순간에서부터 당신을 올감했던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카를 융이 그의 평생에 걸친 방대한 음악 연구와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마지막으로 돌아왔던 궁극적인 진리였습니다. 진정한 전체성, 홀네스를 얻는다는 것은 당신 내면의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고 완전히 새롭고 흠결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빚어낸 당신 내면의 밝고 어두운 위대하고 찌질한 모든 조각들을 똑바로 마주하고 껴안아줄 수 있을 만큼 충만하게 정직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썼던 가면, 페르소나는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 그 나름의 고귀한 쓸모와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일그러진 그림자 역시 그 속에 타오르는 생명력이라는 거친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집에서 가장 어둡고 습기 찬 지하의 방조차도 당신의 이성적인 의식이 평생 동안 타는 목마름으로 찾아 헤매던 생명수의 원천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진정한 목표는 결코 이 고통스러운 집을 탈출하여 음악 바깥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진정한 목표는 이 모든 방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마침내 이 집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러 개의 방들 중에서 유독 당신의 발걸음을 오래 붙잡아 두었던 방이 있다면, 혹은 당신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던 방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그 방이 어디였는지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저 단 한 단어, 짧은 문장 하나라도 충분합니다. 때로는 진정한 변화와 치유를 향한 음악, 가장 위대한 첫걸음은 깊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내면에 아주 작은 조각에게 이름표를 달아주고 세상 밖으로 꺼내어주는 그 단순한 행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일상이라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 저는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여정의 어떤 교훈이 당신의 곁에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까? 어떤 문장이 당신 스스로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까? 카를 융은 우리 마음속에 음악 유독 오래 맴돌고 지워지지 않는 생각들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막 우리 자신에 대해 깨닫기 시작한 폭발하기 직전에 위대한 진실을 드러내주는 단서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당신의 소중하고 내밀한 음악 생각들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당신이 용기 내어 적어내려간 그 성찰과 사유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진심을 다해 읽을 것입니다. 당신이 남겨주신 발자취는 우리가 앞으로 이 내면의 세계를 향해 계속해 나갈 더 깊고 위대한 대화와 탐험의 지도가 되어줄 것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과 제가 함께 걸었던 이 내밀한 여정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이 위로와 통찰이 지금 당장 간절하게 필요할지도 모르는 당신의 소중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음악 기꺼이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내면의 더 깊은 곳을 향해 걸어갈 다음 여정을 위해 구독이라는 동행의 약속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의 집에 마침내 따스한 불이 켜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